두 번째 강의는 장은자 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건데요. 두려움의 노예인가? 내 영혼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제목으로 적어봤는데요. 나의 일기가 나오죠. 나의 일기는 보나마나 더 용감하지 못했던 거, 이게 반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엄청 유명한 그림이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와 박정원 씨와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살아냄과 예술, 그림 그리기를 끝내 놓지 않았던 집념이 닮아 있습니다. 나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도 집념이 모두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과연 나의 생을 태우는 집념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이 세 번째 박정원 씨에 대한 강의에서 배울 점, 느낀 점은 무엇인가 좀 써보시고, 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앞으로 끈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흐의 이 작품은 대표작이라고 그래요. 요양원에 있을 때 말년에 그린 그림인데, 고흐의 예술적 열정과 신념 그리고 인간적 고뇌가 집약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기는 각자의 끈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이 박정원 씨에서 뭐를 나는 배웠다, 나는 뭐를 느꼈다, 박정원 씨에 대해서 듣고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 좀 써보는 시간이 날아가지 않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장을 늘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일기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같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끄적끄적 적고, 그런 것이 아주 알찌게 시간을 쪼개서 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잊어먹거든요. 더더구나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금방 깜빡깜빡 하니까 이 일기 친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메모지, 일기장 조그만 거라도 늘 갖고 다니면서 끄적끄적 했다가 나중에 거기 이쁜 일기장에다 옮겨 적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쓰시고 발표하실 분 좀 있으세요?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끈에 대해서, 앞으로의 인생의 구체적인 끈에 대해서 제 계획은,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돈독하고 신실한 끈끈한 끈 같은 사람이 되고도 싶고 갖고도 싶다. 이런 저는 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박정원 씨의 이렇게 나무를 그려봤는데요. 이 모험의 세계죠. 모험의 세계로 떠나는데 조감도가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망원경이 있고,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조감도는 새가 날면서 경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죠. 비행기를 타고 밑에를 경치를 보듯이 이 조감도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내가 볼 때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코앞에만 보고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불안해 떨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망원경이 있는데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별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미경을 좋아해가지고 가까이서 자세하게만 보려고 그냥 세균 잡듯이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성향을 보고서는 반성이 됐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제가 도서관 어린이실에서 그 큰 사진이요. 엄청 큰 사진이더라고요. 접혀서 있는데 그걸 봤는데 엄청이 웅장하더라고요. 웅장해가지고 저절로 그냥 왜소해지는 거예요. 왜소해지면서 저절로 겸손해졌어요. 그걸 보니까. 근데 실제로 가서 본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위압감에 그 전체를 보는 이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한 가지 책만 본 사람이 최고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제 인생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다양한 각자의 세계가 다 있고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살아봤자 뭐 100년 산다고 하지만은 그 기간에 우리가 배우는 세계는 얼마나 될까 좀 저는 한심하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세계지도가 떠올랐는데요. 세계는 또 하나이므로 다 영향을 받고 있죠.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 시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웃 나라가 환경 오염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가 환경 오염을 시키고 하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렇게 이 모험의 세계는 그러면서 가장 뿌리는 겸손과 겸허로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원은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도전에 목숨을 걸었고 최선을 다한 남자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생명력의 위대함. 이 생명력이라는 거는 위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히 그 죽음의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거리낄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세계죠. 촐라체라는 시험대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촐라체가 그때는 6,000 몇 미터밖에 안 돼가지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엄청이 악산이고 빙벽이고 거벽이었죠. 그것이 이 박정원 씨의 이 마음에 딱 표대가 잡힌 거예요. 내가 저 시험대에 올라 보리라. 그 정도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불사조의 정신이 있어요. 이분이 히말라야 속에 사람이 있고 히말라야 속에 문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그 후에 그 큰 사고를 당한 후에 이제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뭐를 히말라야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탑니다. 손가락 8개가 사라졌죠. 그런 조건에서 험한 또 패러글라이딩을 또 도전합니다. 2,400km 히말라야를 횡단해서 비행을 해요. 6개월 동안. 이 패러글라이딩은 제가 보니까 그 단양 뭐 이런 데 보니까 새날개 같은 것을 갖고서는 막 비행을 하더라고요. 그 위에서 새가 돼가지고. 이 히말라야에서 이런 거를 히말라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카약을 탔어요. 히말라야 북쪽을. 이게 손가락이 이런데 이 패들링이 얼마나 이게 힘든데 이거를 탐사를 했어요. 이분의 마인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있어요. 라이딩을 했어요. 산악자전거. 라이딩 자전거. 주변 이분이 유튜브에 나오셨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주변 환경과의 전쟁이 있고 동료와의 전쟁이 있었다. 이 라이딩을 타면서요. 근데 이제 주변 환경은 원래 이제 산악이니까 거기 또 히말라야 거기니까 엄청 힘들겠죠. 그런데 이 동료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움직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을 자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익스트림한 것을 엄청 즐기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히말라야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 히말라야가 8,000m가 14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0.5%만 목표를 가지고 산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은 이렇게 계속 다음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산을 정복하면은 그 다음 산이 보이고, 그래서 그 목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방황이라는 걸 몰랐는데 크게 다치고 나서 이 목표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방황 때문에 휘청휘청 거리다고. 우리가 목표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체력과 정신력이 엄청 뛰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알피니스트죠. 알피니스트는 그냥 산악인하고는 다르죠. 빙벽, 거벽을 타시는 분이에요. 그냥 감히 보통 사람은 이렇게 범접 못하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반전이 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영웅들을 보면은 미션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다 미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션이.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의 미션은 다 영웅이 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있고 값진 삶, 자기의 독특한 이야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등산은 죽음을 피해가는 기술이다. 죽음을 피해간다고 하는 얼마나 좌지우지하고 이 대담한 두려움을 모르는 이 용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 빙벽을 타고 오르니까 산을 조각하는 조각가라고 하셨어요. 참 멋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프로필은 버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과거는 자기의 나침반만 낼 수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에서 자기가 또 도전을 해야 또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변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녹음기 인생처럼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과거는 이랬어 저랬어 하고서는 과거 타령만 하면은 이거는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상에 섰을 때 이 목표가 생긴 게 새로운 산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세계에 완전히 한복 빠져든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산을 내려올 때는 100%의 에너지를 쓰면서 산을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극한의 빙벽과 거벽을 타잖아요. 그러게 되게 그걸 올라온다면 내려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에너지를 다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밀한 준비나 만반의 준비나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 철저한 이런 준비가 없으면은 이거는 무모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한치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의 용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절대 만용이 아니죠.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아무 훈련이나 아무 실력을 키우면 없이 그냥 뛰어드는 거는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이 용기는 숭고하고 가치가 있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로 들어가는 관문이고요. 경기장이 나오는데 경기장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제대로 배웁니다. 경기장에 안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우리가 감상을 하잖아요. 스포츠 감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막 정말 막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고 막 흥분의 도가니에서 막 그렇게 사는데 여기에는 성취감도 없고 자기가 그 스포츠의 세계를 아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내가 뛰어들어야. 그래서 경기장 밖에서는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했죠. 환상적 경기를 즐길 수 있지만 진정한 보상은 얻을 수 없다. 자신은 실제 경기를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선수 이렇게 했으면 잘할 텐데 저렇게 했으면 잘할 텐데 푼수를 잘 둘 수가 있겠지만은 이 용기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산을 오르시는 정체성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도 험난하지 않은 인생이 없죠. 다 아름답게 잘 살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엄앵란 씨도 그런 202호하고 302호하고 사는 것 열어보면 다 똑같다고 인생살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숙하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생생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다. 이 프리츠 쿤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숙하지 않으려고 앵거리도 저는 애를 많이 써서 피해 다니느라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게 성숙하는 일은 이렇게 마주하는 거잖아요. 담담하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퀴즈를 내봤어요. 행복해야 감사한다. 감사해야 행복해진다. 뭐가 정답인 것 같아요? 감사해야 행복해진다. 만점입니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행복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거는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를 해야 이게 연료가 됩니다. 행복이 오는 기차의 연료가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오는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영웅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마인드로 특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너무 늦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못했네. 등산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걸 하면은 성취감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강식은 후배죠. 박정원 씨의 이제 후배인데 물맛이 달달하고 풀맛이 느껴진다. 야크 알죠? 야크 똥이요. 똥 얘기가 나오는데 말랑말랑한 게 눈에 띄었어요. 그랬는데 다치고 나서 기어서 굴러서 내려와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물맛이 달달하고 풀맛이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원효대사에
해골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무것도 몰랐을 때의 마인드가 이런 순수한 마인드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삶을 마주하는, 삶을 대할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감사할 일이 자꾸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참 무궁무진한 세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선배 박정원 씨가 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조난당해가지고 이게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서는 굴러가면서 기어가면서 내려왔죠. 근데 눈이 마침 내렸어요. 눈이 내려가지고 눈 발자국을 따라서 내려갔어요. 우리 후배들, 우리 그 아래서도 후배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선배들이 털을 닦아 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도 루스벨트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말할 것도 없이 100% 패배다.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만 투사고 용맹이 있다. 탁월한 열정과 불굴의 집념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희열이 있는데요. 다시 또 느끼고 싶은 희열이 있다고 그래요. 알피니스트들의 심정이 이렇다고 그래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고 있어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여러 방면에서 있지만 이분은 알피니스트로서의 진정한 아름다움, 그 자연의 위대함. 알피니스트로서 이제 자연에서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고 자연에서 숭고함을 만나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숭고라는 의미는 미학에서 위대함, 장엄함, 무한함을 표현하는 개념인데요. 아름다움, 미와 대비되는데 인간의 감정을 압도하는 특성이 있답니다. 고대 그리스 신 호메로스의 영감적 표현에서 유래가 됐다는데요. 큰 위로와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압도를 당하게 하는 자연이 있고 위대한 자연의 맛을 본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산 지식이라는 거는 머리에서 있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는 정서적인 것이 있고 따뜻함이 있죠. 여기서 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내려와야 된대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내려와서 움직임이 있어야 진정한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난가 파르밧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나는 산을 정복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또 영웅이 되어 돌아가기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두려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알고 싶고 느끼고 싶다. 아주 열정이 뛰어납니다. 두려움의 세계를 통과하고 싶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2에서 아주 귀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가진 사람만 벼랑 끝으로 내몰고 낭떠러지 아래로 그냥 밀어버리신다. 그래야 그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테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당신은 꿈의 날개를 펴야 할 시간이다. 시험 보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는 거 참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싫어하죠. 근데 이 시험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듭니다. 시험을 봐야 모르는 것을 내가 뭐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죠. 안다고 하는 착각하는 함정을
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시험에서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 평생 또 반성을 해야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온 인생이 있고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우선순위순으로 살아온 자발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독자가 영화 시나리오를 엄청 좋아하는 독자가 있는데 이 독자에게 이 저자가 글 마무리를 하라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활발하게 이거를 그동안 그 불만스러운 스토리를 반전시키는 그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꿈을 꾸지 않아서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고 희망도 따라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꾸는 자의 것이죠. 인생은. 호연지기가 생각났어요. 이 호연지기는 박정원 씨 같은 직업만이 필요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서 역경이 왔을 때 중요 변수가 됩니다. 저는 미래 세대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아이, 수능적 아이는 선구자적이고 지금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창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험난한 인생사를 잘 살아내는 이 모험심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성할 게 많은데 원래 모험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위험한 곳에는 근처도 안 가는 안전지향적 성격이 입니다. 인생이 고비고비가 오니까 이런 성격에는 큰 문제가 생기죠. 불보듯 뻔하죠. 유연성, 균형성, 회복 탄력성 이런 게 전혀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펑크가 펑 하고 납니다. 여기에서 박정원 씨의 끈에서 일기에서의 감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하고 싶은데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도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존경도 받고 어른이 되고 나이 헛먹지 않았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이 일기가 감정의 기록이에요. 바로 이 반려동물이 아주 이 감정에 대해서는 아주 으뜸이죠. 반려동물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있는데 AI는 감정이 없지만 감정을 흉내내고 모방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인간이 있는데 인간의 한자가 사이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감정 노동자도 있지만은 이게 행복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일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일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별이 총총했다. 불이었지만 우리는 외로웠다. 죽지 않는 새 시무르고 밤에만 우는 새. 두려움이 드는 순간에 알피니스트들은 돌아서 가야 한다. 거미처럼 빙벽에 기어올라야 했다. 가벼운 흥분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알피니스트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산의 비정함도 알게 되리라. 에베레스트는 여신들의 거처죠.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악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중학생이 초등학교 수학 풀으라고 하면은 재밌겠어요? 우리 인생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아주 적절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분야에 맞는 아주 자기의 그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그 여신들의 거처를 이분은 가게 되는 거죠. 또 강식은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이 후배가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줬습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무럭무럭 잘 자라겠죠. 시시포스의 돌이 나오고 거대한 일몰은 숨에 막힐 것 같았다. 붉게 물든 노을, 바위는 하얀 눈모자를 뒤집어 쓰었다. 초유 에베레스트에서 내가 꼭 도전해야 할 벽이다. 그 순간 나는 자만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점검하고 싶었다. 자기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고소 적응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다짐도 하는 게 나오고요. 장비 점검하는 게 나와요. 90도가 넘는 경사가 올라야 할 벽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박정원 씨가 크게 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까무러 갈 때 아빠 일어나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런 소리가 환청이 들렸다고 하네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위험할 때 이렇게 텔레파시 이런 것이 옵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 울타리입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은 정말 10번이고 100번이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이요.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런 험난한 구비구비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강식은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제가 끝으로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요가에 헤어질 때 나마스테 하는 거를 꼭 합니다. 인도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인데요. 뜻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만남, 작별, 감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깊은 의미는 이런 내용이에요. 내 안의 신이 그대 안의 신에게 인사합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는 이 우주를 모두 담고 있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과 사랑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나는 빛의 존재인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런 깊은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이 말을 많이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잊지 말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